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안녕하십니까,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1-1강, 2강 지나서 1-3강 콘크리트 배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은 배합의 기본 원리하고요,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또 시방서에 의한 배합 설계 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합 일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일단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나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철근 또는 강제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평이하죠? 자, 배합 강도는 어떤가요? 설계 기준 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합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큽니다. 배합 강도가. 그죠? 다음으로 일반사항 중에 세 번째는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강제 배치. 특히 다짐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루틴한 얘기죠. 또 작업이 적합한 워커빌리티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은 가급적이면 적게 한다. 물이 덜 들어가면 좋죠. 이 워커빌리티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은 적게 한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문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 방법, 이 표도 대략 눈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 접이, 장골재율, 그 외에 단위 질량, 재료로는 물, 시멘트 같은 결합재, 그래서 C1, C2, C3 그러는 거죠. 콜라엣이나 고르슬래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하고 혼화제일. 요 대략 이거 가지고 가끔 나오니까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그게 뭡니까? 장골재, 굵은 골재 여러 개 섞을 때, 아니면 시멘트, 플라이애쉬, 고르슬렉 할 때 이렇게 난을 나눠 가지고 쓰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방배합이라는 건 품질 관리자가 레미콘사에서 정하는 배합입니다. 품질 실험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레미콘사에 있는 골재나 이런 실제 현장 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기술자가 미리 배합을 하는 거, 설계 기준 배합을 충분히 들어오도록 시범 배합을 하죠. 거기에 이제 장골재, 굵은 골재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골재가 있으면 골재 안에 수분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렇지만 바깥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표면은 건조한 상태.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라든지, 아니면 장골재 중에서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아니면 굵은 골재 중에서 5mm체를 통과하는 장골재량, 또 혼화재를 희석시킨 희석 수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고성능 혼화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희석했잖아요. 그 희석시킨 수량도 이 물량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가끔 문제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배합 선정 시의 고려사항인 것은, 일단 첫 번째, 소요 강도를 가져야 된다. 강도를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적당한 워커빌리티를 가질 것. 워커빌리티가 뭐예요? 작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기 예냉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기상작용, 화학작용, 침색작용,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 또 수밀성이나 수요자의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배합을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위 수량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물 결합 재비,
예, 요즘은 물 시멘트비라고 잘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멘트만 섞는 게 아니라 결합제로서 플라이애시나 고르슬래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은 물 결합제비에서 워터 C 해가지고 시멘트라고 안 하고 바인더 해가지고 B자 WB로 표시하죠. 물 결합제비가 60%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일 것. 사용재료 결정할 때 사용재료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같은 결합제, 그 다음에 잔골재, 뭐 굵은 골재, 혼화재료죠. 예. 그런 각각의 사용재료의 품질 시험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고요. 또 굵은 물질 최대 지수나 슬럼프 공기량을 결정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구조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가지고 물 결합제비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랑 결정, 장골재율 결정, 단위 골재랑 결정 해가지고 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배합 순서, 설계 기준 강도를 확인한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합 강도를 결정하게 되죠. 배합 강도는 보통 20-30% 설계 기준 강도보다 충분히 높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용 재료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용 재료 가지고 시험 배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시방 배합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현장에 맞춰 가지고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는 거죠. 여기냐면 레미콘사에 갖고 있는 만약에 장골재가 있다면 장골재 표면 수율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장골재 표면 수율을 제로 상태로 시방 배합을 결정했잖아요. 골재가 있다면 골재 안에는 꽉 차고 바깥에는 물이 전혀 없는 상태, 그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고 그러죠. 네, 그 상태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런 골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는 거가 이렇게 순서로 한다는 큰 틀에서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표를 조금 더 이제 분리를 하면 배합 설계 플로우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눈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재료 선정이 되죠. 그리고 배합 강도 및 설계 기준 강도가 결정이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물 결합 제비를 결정합니다. 물 결합 제비 결정이 됐으면 단위 수량을 결정하고요. 물 시멘트비니까 이제 단위 시멘트랑 결정. 굵은 물질 최대 치수. 그리고 슬럼프가 결정돼요. 그리고 장골재율, 공기량 해서 시험 비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방 실내 배합을 마치고 그 다음에 현장 배합을 해서 최종 시방 배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배합 일반 사항 중에 다음은 재료 계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료 계량의 문제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가끔 이 문제를 꼽니다.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방 배합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계량은 뭘로 해요? 레미콘사에서는 현장의 상태에서 물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배합으로 수정해가지고 최종 현장 배합으로 실시합니다. 그렇죠? 자,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하는데요. 그러면 몇 분간의 흡수율이냐? 15에서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본다라는 거죠. 또 고성혼화제 같은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당연히 단위 수량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합니다. 아까 배합표에 보시면 배합 재료를 킬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실까요? 어디 있느냐? 자, 여기 킬로그램으로 하죠. 물,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 혼화제로 다 킬로그램으로 질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일배치량은 콘크리트 종류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 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량을 고려하여 정하고요. 만약에 연속 믹서를 사용할 경우에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라고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해가지고 하는,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거, 현장에서 만약에 실무 경험 있으시다면 기포콩 방통 칠 때 있죠.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하는 거. 용적이란 부피입니다. 아까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는 걸 기준으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료를 계량하다 보면 각 재료당 오차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량 오차. 이 시험에 또한 2, 3년에 한 번씩 다루고 있는데요. 물이나 시멘트는 1% 정도, 골재는 3%, 고성혼화제 같은 혼화제는 3%, 그 다음에 플라이시나 그런 혼화제는 2%, 단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1%로 합니다. 좀 헷갈리죠?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참 잘 만들기도 쉽고요.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룹니다. 혼화제를 묽게 하는데 아까 고성혼화제 섞는 물은 단위 수량의 일부로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비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벼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시험 시간을 잡아내야 되고요. 그 시험에 의해서 비비는 시간을 정하는 것을 당연히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비기 시간에 대해 시험을 실시 않는 경우 그 최소 시간은 가경식 밀서일 때는 1분 30초, 강제식 밀서일 때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시간 이상으로 하면 충분히 비벼지는 게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틸팅하는 이게 경사가 졌다는 믹서죠.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강제식 믹서, 샤프트 믹서라고 그러죠. 이축 믹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 강제식 믹서입니다. 훨씬 더 가경식 믹서보다 잘 비벼집니다. 그래서 강제식 믹서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서는 1분 30초 이상을 표준으로 합니다. 최소 시간이 그래요. 그 이상을 비비는 겁니다. 왜?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비기 시간을 해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정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시간으로 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게 원칙입니다. 시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정도 한다는 거죠. 보통 레미콘사에 가보면 보통 1분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타이머를 조정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비기는 미리 이렇게 정해준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계속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강제식 믹서일 때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는데 1분 정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3분 이상을 3배 이상 계속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서 재료 분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오래 비비지 않는 거예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이렇게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이렇게 친 거는 문제가 자주 나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비비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몰탈로 부착시켜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아침에 와가지고 첫 비빔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볐을 때 잘 비벼지겠지만 밑에 이제 호포를 열어가지고 레미콘트롤에다 실었다 그러면 믹서에 아직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몰탈이 아직 일부 부착돼서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레미콘트롤에 실은 거는 몰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몰탈 가지고 첫 타설을 믹서를 비벼서 이거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이 비빔을 하면 이 비빈 양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비비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믹서 내부를 몰탈로 먼저 다 충분히 묻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연속 믹서를 할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 킬로그램 무게로 하지 않고 용적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또 비비기 시작 후에 최초로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지금 연속 믹서가 아닐 경우에도 먼저 몰탈로 해가지고 안에를 부착시켰잖아요. 몰탈 발음을 한 거죠. 우리가 압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성 몰탈이라고 해서 미리 압송관에 몰탈을 쭉 묻히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콘크리트를 싹 쐈을 때 그 압력, 그 압송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첫 타설이라 그러면 몰탈이 거기에 묻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는 몰탈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몰탈로 부착시키고 연속 믹서 같은 경우는 연속 쭉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하면 몰탈량이 부족하겠죠. 네. 다음은 물결합제비입니다. 물결합제비. 자, 시멘트 비료도 썼는데 시멘트 말고도 혼화재료를 써가지고 결합제를 쓰기 때문에 바인더에 B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결합제비는 원하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그거에 고려해가지고 각각에 맞는 물결합제비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제비를 정하는 경우 압축 강도와 물결합제비 관계 어떨까요? 자, 물결합제비와 결합제 물비 있잖아요. 이게 결합제 물비와 압축 강도의 관계칙에서 결합제 물비 값의 역수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결합제비가 크면 클수록 강도는 안 나오죠. 반대로 물결합제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가 높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압축 강도와 물결합제비 관계를 시험으로 당연히 정하는데 이때 공시체는 며칠을 강도로 한다?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자, 물결합제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물결합제비는 아까 재료할 때 말씀드렸죠. 60% 이하로 한다 라는 거죠. 60%보다 높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습니다. 물결합제비는 6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물량은 얼마예요? W량은 185kg 이상을 1세제곱미터 안에 그 이상을 쓰질 않아요.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자, 물결합제비에서 제빙화학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는 45% 이하로 한다. 왜? 물결합제비가 작다는 건 내구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빙화학제가 사용된다면 훨씬 더 내구성이 치밀하게 되겠죠. 그래서 45% 이하로 한다. 그거보다 조금 한 수밀성 기준으로 할 때는 50%까지. 그 다음에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까지. 그러니까 제일 리스크가 큰 게 제빙화학제겠죠. 만약에 내구성을 고려한 해양 콘크리트, 바닷가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얼마일까요? 이 표가 생각보다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이 중에 일반 현장 시공의 경우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속에서는 50%, 대기 중에서는 45%, 물보라 지역, 파도가 쳐가지고 간만대 지역이라고 그러죠. 물이 들쑥날쑥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썰물 밀물 되는 지역, 그런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겁니다. 녹슬어도 콘크리트 열화도 제일 열악한 지역이 물보라가 치는 지역하고 썰물 밀물하는 그 높이차 간만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 물결합제비가 제일 적습니다. 40%죠. 바닷속에 있으면 차라리 훨씬 더 안전합니다. 공기중보다. 그래서 해중은 50%, 해상 대기중은 45%, 간만대 지역은 40%다. 바닷가 지역이에요. 물시멘트비. 이 문제
많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단위 수량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단위 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한다. 물론 워커빌리티가 나와야 되겠죠. 작업성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수화 반응을 위해서는 대략 20% 정도의 물시멘트비만 되면 충분해요. 단위 수량이. 그렇지만 20% 물만 넣어가지고는 워커빌리티가 없잖아요. 작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타설하고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작업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을 추가적으로 더 넣게 되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 넣으면 좋은데 시험을 통해서 정한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단위 수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든지 아니면 골재의 모양, 혼화 재료를 뭘 썼느냐, 공기량이 얼마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 수량은 각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한 다음에 정하는 거죠. 자, 배합수 보정 한번 정해 봤어요. 이게 시방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방 배합의 현장 배합으로 보정할 때 물을 어떻게 보정하는 거죠? 슬럼프 값, 공기량, 잔골재율, 자갈을 사용할 때, 부순모래를 사용할 때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도 한번 읽어두실 필요는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